좀 다리가 아파요. 앉아서 하세요. 이제 와서. 진짜 머릿속에 어떤 얘기를 어떤 촬영을 해야 될까라고 입력을 해놨는데 올해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이제 순서 뒤죽박죽 아까 이제 이야기하면서 뒤죽박죽 얘기가 많았어요. 못했던 이야기, 하트했던 이야기 2개 하고 그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1가지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마칠게요. 협동조합이 특히 생협이 굉장히 커지면서 물론 이제 외국 협동조합이나 농협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작은 규모긴 한데 그 협동의 원리를 조합 내에서 조합의 구조 안에서 실감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출자금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어렵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실은 작은 조합이나 큰 조합이나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아까 그 생협의 운영 원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작은 조합 하나를 가지고 서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공동협동조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동협동조합은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근거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끼리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선 전제가 학부모들이 만들면 이용자 협동조합이에요. 생협, 소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이 만들면 뭐가 되죠? 노동자 협동조합이 되죠. 협동조합 법체계에서는 직원협동조합이 되는 거고 노동자 협동조합이 됩니다. 그 전에요. 한국에서는 생협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만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느냐. 보편적인 명칭은 소협이에요. 소비자협동조합. 영어로는 Consumers Cooperative. 그래서 소협이라고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하고요. 우리도 원래 소협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생활 전체를 생활을 협동한다 라는 개념을 세우면서 생산과 소비의 이분 구조를 벗어나서 생활 전체를 생활 협동하자. 생활인의 관점에서 또 생활자의 관점에서 이런 면에서 이제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도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물론 공식적인 법적 명칭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어쨌든 공동협동조합이 있는데 공동협동조합에서 아까 출자금 얘기는 했죠. 자녀를 많이 보내면 출자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한 달에 운영비가 100만 원이 들어요. 교사 월급도 주고 안에 급식도 하고 몇 100만 원이 되니까 10명에서 10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산 계획이 나와요.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10명이 10만 원씩 내는데 이렇게 해서 1년짜리 예산을 만들어요. 돈을 벌 필요가 있나요? 돈을 벌 필요가 없죠. 연말에 가서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돈을 더 단출해서 내면 되고요. 연말에 가서 돈이 남았어요. 돈 남으면 이거에 낸 만큼 돌려주면 되죠. 이게 뭐예요? 이용구 배당이에요. 이게 이용구 배당. 그 다음에 돈이 남았어요. 개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전세금이나 언제까지 전세를 살 거냐, 우리도 영구터전을 마련해보자. 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내부에 쌓아뒀어요. 이건 뭐예요? 정리죠, 정리. 그렇지 않고 남은 돈을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도에도 100만 원이 필요한데 올해 10만 원의 이익이 났으니까 내년에는 1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뺀 얼마만 1100만 원만 걷자 1년 동안. 이러면
이건 2월이에요. 2월. 내년 2월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현재 그 과세 체계에서는 이렇게 그 2월이 허용이 안 돼요. 물론 2월 할 수도 있는데 2월 하게 되면 여기에도 이제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통은 2월 하지 않고 적립을 하거나 배당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배당하지 않고 적립하지 않고 2월 하지 않고 우리들끼리만 이 시설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교육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장애 기장의 통합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러려면 계단 진턱도 깎아야 되고 시설도 장애 아동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바꿔야 돼. 시설 투자를 해보자. 이건 뭐예요? 이게 환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출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이용하는 만큼의 비례해서 운영도 돈을 남길 필요가 없이 예산교육에서 우리도 돈을 남길 필요가 없이 벌 필요 없이 딱 이만큼 세워요. 돈이 남으면 처리하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생협도 똑같습니다. 이거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체계가 훨씬 크고 내장도 많고 한산이 연합회도 있고 뭐 이러니까 복잡해서 모르는 것일 뿐이고요. 두 번째,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법이라는 법 체계가 있는데요. 협동조합 일단 한국에서는 이제 개별법이 먼저 생겼어요. 개별법이 뭐냐면 맨 처음에 농협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협법, 그 다음에 여변초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생협법 이렇게 해서 8개의 협동조합 체계가 개별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생협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내용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정권이 법을 만들었고요. 어떤 것들은 민간 진영의 요구를 민간 진영에서 존재해왔던 실체를 뒤늦게 제도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생협이 그랬죠. 생협이 85년서부터 80년대 후반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물론 이제 문 닫은 것들도 많습니다만 근데 계속해서 그 생협법 청원을 했었어요. 입법 운동을 했었는데 예견백화점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생협법이 입법되는 걸 거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할까봐. 그러니까 예전의 생협의 보편적인 모습은 오늘과 같은 친환경 직거래가 아니라 국판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통기업들에서 반대를 했었고요. 애경그룹의 장영신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서 생협법 제정하면 절대 안 된다. 반대 로비를 맹렬하게 했던 사람들이죠. 어쨌든 1998년에 제정이 되고 99년서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생협으로서 원래 있었던 실체를 뒤늦게 제도가 추인한 거죠. 그 전에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이사장면으로 아니면 한사님도 한때는 사단법인이라는 전혀 다른 법체계로 가져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개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들이 각각 있었어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협동조합 법체계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노동자 협동조합입니다. 노동자들이 우리가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가 자본 참여도 하고 그런데 이 법체계에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구 협동조합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동구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체계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은 법에 근거하면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공동구입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시설 운영이에요. 어린이집이 공동시설이잖아요. 근데 생협법에서는
조합원 300명, 출자금 3천만 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인가의 조건. 공동인가가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추죠. 이래서 공동인가 협동조합은 오래전서부터 공동인가 협동조합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죠. 협동조합 법체계 안에 포함되지 못했었죠. 많은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있다거나 뭐 이렇게 존재했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협동조합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 책이 다 없어져도 돼요. 왜 없어져도 돼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법 하나만 있으면 돼요. 누구나 이 책에 의해서 기본법에 근거하는 모든 협동조합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생산자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고 도매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고 이용자 협동조합, 생협 다 만들 수 있어요. 조합원이 5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규정 없어요. 5명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 만들기가 쉬워야죠. 근데 여기서는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보편적인 협동조합 법의 모습은 협동조합 법 하나만 있고요. 다른 협동조합 법 체계가 없고 이 안에서 협동조합 법 체계 안에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별 협동조합 법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기본법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우리랑 대체로 비슷한 모양새가 어느 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개별법만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워커스 컬렉티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커스 컬렉티브가 일하는 사람들의 컬렉티브, 공동체, 협동조합이에요. 노동자 협동조합 만들고 싶어도 생협법에 근거해서 만들 수가 없고요.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LPO 뭐 이렇게 등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운영과 형식이 불일치하게 되면 운영의 왜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지만 실제로 주식회사로 등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런 체계 안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개념인데요. 기본법상에서 협동조합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다른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운영 원리에 있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가 돼요. 그 다음에 자녀재산, 그러니까 아까 그 적립금 있죠. 적립금 배분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립금이 다른 의료 생협들이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는데 망하게 되면, 문 닫게 되면 다른 의료 생협에 넘기는 거예요. 자산을. 여기는 배당도 가능하고 적립금에 대한 분할 최종적으로 가능한 거죠. 이게 다르고요. 이건 운영과 관련해서고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일반 협동조합은 함께 공.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공의 성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협동조합은 필요를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필요, 모두의 필요, 조합원의 필요를 조직화하는 거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사회적 성격, 사업의 사회적 성격이 강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사업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나를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 사이에 일반 협동조합 안에 포함되긴 하는데 약간 결을 달리하는 협동조합 유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에요. 이해관계의 여러 층이 이해관계의 여러 층이가 많을다 우리 중이에요. 이해관계의 여러 층이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곳이에요. 어디예요? 한산이죠. 이 법체계에서는 한산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될 수 있겠죠. 한산연합회의 의사결정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고 있는데 원래 법체계에서는 생산자는 생협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산연합회는 한산림 생협연합회거든요. 생협들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한산림 생산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이해관계자 체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런 제도, 시스템 이런 거 알아야 뭐 하겠어요. 그냥 뭐 내 아들한테 설명할 것도 아니고 조합원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이런 얘기를 조합원들한테 얼마나 하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습, 방향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직접 이용하는 물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즉석밥 얘기도 했지만 물품 안에 담긴 가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합원들께 잘 전달하는 게 우리한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살림의 방향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견해예요. 농업적으로는 지역순환형 농업사회, 지역순환형 농업사회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살고 도시에서는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 지역사회도 개념이에요. 레이들로 보고서라고 1980년 모스크바 ICA 대회에서 채택한 문건인데요. 거기에 이제 협동조합 지역사회라는 명칭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살림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실은 지역사회가 협동조합 생태계를 통해서 수련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은 허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협동조합 병원이나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조산원에서 태어나요. 생협에서 조산원 운영할 수 있죠. 조산소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공동구 협동조합에서 자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일을 해요. 그 과정의 디테일을 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교 안에는 대학생협들이 있고, 고등학교에도 이제 현재에도 고등학교들 협동조합들이 있는 곳들이 많아서 매점 운영한다든지 하는 곳들이 있죠. 어쨌든 자라서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일을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돈을 벌면 이 돈을 협동조합 은행에 저금해요. 그리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결혼식 직장에서 결혼을 하고, 내가 어디 아프면 협동조합 공제를 통해서 보험, 위험 처리가 되고, 이러다가, 물론 이제 한살림을 이용해야겠죠. 하다가 이제, 나이 들면, 협동조합, 특히 한살림이 운영하는 서로돌봄 시스템 체계에서 케어를 받다가, 죽을 때는 이제 협동조합
그래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이런 협동적 지역사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 비전 수원이 되고 그리고 아까 사회적으로 도시에서는 이렇거든요. 사회적으로는 호혜적 교환의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호혜적 교환에 근거한 사회 새로운 사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시장 국가에 의존하는 사회가 아니라 호혜적 교환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전망하고 또 제안할 수 있으면 생각해요. 농촌과 도시와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실은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한 살림이면서 가능한 거예요. 한 살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우리는 이걸 이웃과 손잡고 말만 건네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해서 앞으로의 우리 사무국장님의 비전까지 왠지 수원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열강을 또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좀 받고 시간이 안 될지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질문 받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질문이 없는 걸로 너무 완벽하게. 네. 여기 중간에 말씀 중에 서로돌봄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저희 성남 용인에서 이게 알바공 돌봄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업이고 저희 조합원들끼리의 그러니까 서로돌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게 방향이 잡히지도 않고 저희가 해본 돌봄이 아니잖아요. 받아본 돌봄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좀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만 아까 처음에 협동조합의 목적 이야기하면서 필요는 왜곡되기 쉽고 열망은 숨어 있어서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전에 조합원들하고 집단회를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고 싶냐 여쭈었을 때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텃밭을 일구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록 아닌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분들의 입장이 달라졌어요. 실은 그게 아니고 도시에서 이곳에서 내가 익숙한 이곳에서 내가 친한 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늙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폐가 될까봐 진이 될까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조합원들은 어떻게 살고 싶을까? 저는 이 얘기를 꺼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의 체계를 고민할 때 그러니까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자식의 관점일 수도 있고 돌봄 제공자나 봉사자 혹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사자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가능한 혹은 우리 안에서 필요한 돌봄의 체계는 어떤 것들인지 조합원이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합원이 그 답을 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는 조합원들이 더 많이 자기의 목소리에 좀 더 스스로 귀를 기울여서
그걸 밖으로 꺼내놓게 하는 거, 이야기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아닌가. 사업은 이렇게 조직되는 게 아닌가. 필요는 이렇게 확인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전에 강의하시는 중에 그 출자금이 이제 얼마 이상 되면 찾아가고 하는 거가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무임승차하는 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 출장을 찾아가시는 분. 네, 찾아가는. 찾아가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어떤 그 자본력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많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자본력을 어쩌다 한 번씩 오히려 더 그냥 무의미로 네.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표현이 그런가?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 출자금이 많이 쌓일 때 또 뭐 내가 또 항상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안 알려준다. 그거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 말씀. 실은 이제 무임승차라고 표현하는 건 과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출자금 자동증자의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잘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세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하게 맞지만, 어쨌든 이용하는 만큼에 비례해서 자본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본 참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에 근거하면 조합원은 자본 참여의 의무가 있어요. 경제적 참여의 의무, 그 안에 이제 경제적 참여라는 건 이용 참여와 자본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만큼에 비해서 자본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걸 실은 이제 무 자르듯이 어느 만큼이라고 일할로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알리고 알리지 않고는 어차피 현재 제도를 알리지 않는 건 맞지 않죠. 맞지 않는데, 조합원이 처음에 진입할 때 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합원이 한 사람의 물품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게 협동조합의 이 구조에 대해서 자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설명도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냥 이야기하지 않는 차원으로 저희 매장 활동가들한테 요청을 한 거고요. 이건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는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생협, 아이쿱의 경우에는 이렇게 출자금을 중간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 가입을 이용을 못해요. 다시 가입하고 싶어요. 그리고 출자금을 내가 찾고 싶어도 석 달 후에 돌려줍니다. 아까 출자금이 자본이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이콘 접근하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뭐 환불 이런 거 없이 출자금 찾을 수 있는데, 탈퇴하면 출자금 찾을 수 있는데, 다시 재가입하려면 이런 장치들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양파주 생협에 있을 때 제가 입안하려고 했던 게 출자금 이 감소 규약을 개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출자금 반환하는 걸, 그러니까 탈퇴할 때 말고 찾아가는 걸 좀 까다로운 장치를 두어서, 아이폰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문턱을 얻지 못하고 30만 원에서 찾을 수 있는 기준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높이는 것, 이 정도로 만족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아예 없애거나, 그러니까 정권에서 나와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뭐 탈퇴할 때에만 출자금을 찾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한 사람 전체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얼마 이상이 되면 차단할 수 있게 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동증자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너무 많아요. 자동증자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조합원들에게 자동증자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이 자동증자 이야기를 출자금 환급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제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자금이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안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탈퇴를 일단 해요. 그러면 출자금 다 돌려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의 이름이 아니고 뭐 아빠의 이름으로 다시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출자금 들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을지 않았을까. 저도 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약간 그런 지점에서 아마도 30만 원이라는 그 특정선을 제한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지역에서 어떤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여기에서는 이제 자동증자라든지 그러니까 그 소유라는 게 협동조합 소유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자본 참여, 경제적 참여, 조합원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디테일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해되고요. 근데 그런 운영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초창기 멤버들의 그 투철한 철학적인 바탕으로 쭉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제 시장이 막 커지잖아요. 그럼 별별 사람들이 다 오는 그런 시장의 변화와 관련해서 운영의 룰을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말씀도 맞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실은 이제 안전한 물품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지. 우리가 한살림다운 사람, 한살림다운 생활도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 또한 처음부터 한살림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른 거죠. 한살림 생산자들이 다 이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정, 그러니까 이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살림을 경험하면서 변화했듯이, 이행했듯이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조합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한살림 정신 뭐 이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조합원들은 이제 한살림에 대한 생각이 하고 한살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엄격한 기준으로 이제 조합원들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런 이제 지양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우리가 가라타니 교수님이 하셨던 어떤 세계를 재구성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한살림이 가지고 있었던 후회적 교환의 어떤 가치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하죠? 표현하게 어떻게 잘 침투할 수 있지? 일단 정신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도 메신저에 따라서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한살림 정신을 같은 지역 살림을 이야기할 때에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활동가님이나 이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실은 동일한 어떤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조합원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글쎄요, 조합을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지는 저보다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서 고민도 더 많으시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연수나 교육하는 거 다 해결은 안 되고요. 기본 철학의 문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정관 볼 때 그 구조 총칙하실 때 자원의 외부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걸 좀 더 적극 이제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런 강제적으로 정관에 있는 내용이라는 게 저는 되게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원에 신사례가 있다든지 있으면 힌트를 주시면 예, 수원이 작년에 창립해가지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 조직 포를 갖추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먹거리 돌봄의 체계를 어떻게 우리 안에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그 사업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한된 건 아니고 그 이사님들과 함께 일단 모색을 해보자, 고민을 해보자 하는 단계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일본의 어린이 식당 사례나 이런 것들을 그 참조를 하고 싶었는데 한국 사회의 돌봄 체계나 이런 것들이 또 일본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한사님이 제일 밥 운동을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 정말 사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같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한사님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다른, 그러니까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좀 풀어가야 맞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좋은 사례들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사님에서는 생산자에 대한 차원에서 지역수산농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지역수산농업이 정부의 농업 정책과도 좀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책과 봤을 때는 이 한사님 사는 지역수산농업, 이 유기농 농업 이런 것들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바람직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 해결들을 지금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제의식이 있다면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풀어나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농업 전문가는 아니어서 농업에 대해서 이제 한살림 안에 들어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필요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그 정부의 농업 정책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지역 순환의 관점이 현재 그 정부의 농업 정책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부나 이제 일부 생업들에서 추진하는 클러스터 사업도 이 지역 순환의 체계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 철학의 체계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산업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효율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들을 말씀은 별로 없어요. 몇 가지 이제 가치의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농업 정책, 이렇게는 또 제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질문,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도, 그리고 여기는 또 부탁드려서 답변을 받아서 또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종일 생활협동조합 이해 관련해서 한사님의 그 가치,
어떻게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관이나 뭐 생법이나 유기농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깊이 다뤄주셔가지고 저 자신도 협동조합 한 살면서 꽤 일했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새롭게 많이 좀 다가왔고 우리의 일이 얼마나 또 중요하고 앞으로의 사회에서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됐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치를 물품에서 아니면 조합 운반할 때 어떻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우리의 몫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열강해 주신 우리 자수희 사무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